1979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47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연구동 지하 1층 복도 끝 잠긴 문 너머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전극이, 머리에는 뇌파 측정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깜빡였고 녹음기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실험 주제는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임종 과정에서의 뇌파 반응 및 의식 지속 시간 측정. 이 실험을 주도한 사람은 이상훈 교수, 당시 42세, 서울의대 생리학교실 주임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신경생리학의 선구자로 불렸지만 동시에 학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간단했지만 누구도 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정확히 언제 죽는가? 심장이 멈출 때인가? 호흡이 끊길 때인가? 아니면 뇌파가 사라질 때인가? 이상훈 교수는 이 질문에 과학적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신비가 아닌 측정 가능한 생리학적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의 한국 의료계는 그의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전기신호로 설명하려 한다니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한원로 교수가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요. 당신은 선을 넘었소. 이상훈 교수의 연구비는 그의 여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의 논문 제출은 반려되었고 학회 발표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실험을 비공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말기 간암 진단을 받은 61세 남성 환자, 성함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차트에는 피험자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자발적으로 실험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상훈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죽음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동의서에는 환자의 서명과 함께 보호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공식 문서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훈 교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1979년 12월 14일, 그날은 평범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가랑비가 내렸고 오후가 되자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환자는 지하 실험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조심스럽게 전극을 부착했습니다. 양쪽 관자놀이, 이마 중앙, 뒷목 아래, 총 8개의 전극이 환자의 두개골 표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전도 센서는 가슴에, 맥박 측정기는 손가락에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교수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1979년 12월 14일 오후 2시 47분 실험 7회차 시작.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모니터 위로 뇌파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정상적인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파형이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 환자의 호흡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은 분당 52회로 떨어졌고 혈압은 8050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실시간으로 파형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32분 환자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뇌파는 세타파에서 델타파로 변했습니다. 깊은 수면 상태. 그러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4분. 맥박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분당 30회, 25회, 18회. 심전도 그래프는 들쭉날쭉한 선을 그렸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녹음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피험자 A, 심박수 급격히 하락 중. 의식 수준 추정 불가. 그리고 오후 3시 47분. 환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전도는 평평한 선을 그렸습니다. 호흡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뇌파 모니터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지 5초 후 뇌파는 여전히 델타파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10초 후 파형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5초 후 파형은 거의 평평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20초 후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짧고 규칙적인 진동. 그것은 일반적인 뇌파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주파수는 약 0.5Hz. 정상적인 뇌파보다 훨씬 낮은 값이었습니다. 25초 후 그 진동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이상훈 교수는 손을 떨며 메모했습니다. 심정지호 25초 경과. 비정상 파형 출현. 주파수 0.5Hz. 원인 불명. 27초 후 신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뇌파는 완전히 평평해졌습니다. 모니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48분 14초. 환자는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교수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 27초 동안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이상훈 교수는 환자의 시신을 정리한 뒤 곧바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녹음기를 되감고 파형 데이터를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에 기록된 뇌파 신호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예상대로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정지호 20초 지점부터 화면에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쉬 빛이.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녹음기를 멈추고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빛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이상훈 교수는 급히 환자의 음성 샘플을 찾았습니다. 실험 시작 전 환자가 동의서를 낭독한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파일을 비교했습니다. 음색이 달랐습니다. 환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녹음기 속 목소리는 부드럽고 높았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목소리인가? 이상훈 교수는 밤새 녹음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데이터를 백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장 장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일이 모두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터 복구 불가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당황했습니다. 어젯밤까지 멀쩡했던 파일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즉시 기술지원팀에 연락했습니다. 저장 장치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기술팀이 왔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점검한 뒤 말했습니다. 장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파일이 덮어쓰기 된 것 같습니다. 덮어쓰기?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다른 누군가가. 기술팀은 말을 흐렸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실험실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2월 14일 밤 11시 이후 그가 나간 뒤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파일을 지운 것인가? 12월 17일 월요일 이상훈 교수는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손상되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학과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교수, 당신이 무슨 실험을 했는지 알고 있어? 예,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보고서는 필요 없어. 그 실험은 승인된 적이 없어. 이상훈 교수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분명히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당신의 계획서를 거부했어. 6개월 전에. 하지만 저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통보는 우편으로 발송되었어. 당신이 받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 책임이요. 학과장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연구계획서 부결 통지서 마이너스 1979년 6월 3일 이상훈 교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허가 실험을 진행한 셈이요. 학과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실험 자료를 제출하시오. 그리고 당분간 연구 활동을 중단하시오. 이상훈 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10시경 연구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실험 노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급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 테이프도 파형 인쇄물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빈 서랍과 먼지뿐이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밤 누가 연구실에 들어왔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요. 교수님 말고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CCTV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함께 CCTV 녹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복도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교수만 연구실에 들어갔다 나왔을 뿐입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문 여는 소리를 들었는데.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하신 것 아닙니까? 요즘 교수님 밤늦게까지 일하시던데. 이상훈 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것을. 1980년 1월 15일 이상훈 교수는 학과 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학과장과 5명의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훈 교수, 당신의 연구 윤리 위반 건에 대해 논의하겠소.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윤리위원회 승인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제가 통보를 받지 못해서. 변명은 필요 없어. 학과장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무허가 인체 실험을 진행했소. 이는 중대한 규정 위반이요. 이상훈 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연구 결과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심정지 후에도 뇌파가.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오. 다른 교수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구를 인정할 수 없소. 그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요. 미신이라니요? 이건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어디 있소? 당신이 제출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소. 이상훈 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사라진 지금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훈 교수,
학과장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연구 활동을 전면 중단하시오. 그리고 6개월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시오. 알겠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무너진 사람 같았습니다. 1980년 7월, 이상훈 교수는 서울의대를 떠났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 사유로 인한 잦은 퇴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어떤 대학에도 어떤 연구소에도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학계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81년 3월, 한 지역 신문에 짧은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의대 교수 출신, 죽음 연구 고집하다 학계 떠나.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전 서울의대 교수는 여전히 자신의 연구가 옳았다고 주장한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죽음 직후에도 의식이 남아있다고 믿으십니까? 이상훈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증거는 사라졌지만 제 기억은 남아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뇌파는 단순한 전기 신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건 이상훈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군가의 응답입니다. 응답이라뇨? 누구의 응답입니까? 기자가 되묻자 이상훈 교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인터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상훈 교수는 언론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9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지하 자료실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1970년대 말의 연구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리 작업을 맡은 조교는 상자를 열다가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생리학 실험 기록 마이너스 1979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교는 호기심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훈. 조교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는 총 7회의 실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비교적 정상적인 실험 기록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 뇌파 패턴, 측정값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7회차 기록은 달랐습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 7회차 마이너스 1979년 12월 14일 피험자 A- 심정지 후 뇌파 지속 27초 확인. 조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정지 후 27초?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뇌는 심장이 멈추면 곧바로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의식도 사라집니다. 보통 10초 이내에 뇌파는 평평해집니다. 그런데 27초라니. 조교는 계속해서 노트를 읽었습니다. 페이지 중간에는 파형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심전도와 뇌파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는 3시 47분에 평평해졌습니다. 그러나 뇌파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시 47분 20초, 파형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시 47분 25초, 갑자기 비정상적인 진동이 나타났습니다. 주파수 0.5Hz, 일반적인 뇌파와는 전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조교는 그 파형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규칙적이지만 해독할 수 없는. 노트 아래쪽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신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은 의식의 종료인가? 아니면 전환인가? 만약 의식이 신호로 변환된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페이지 맨 아래
밑줄이 그어진 한 문장.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조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이상훈이라는 교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언제 재직하셨던 분인가요? 1970년대 말인 것 같은데 그 시기 교수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서는 오래된 명부를 뒤적였습니다. 1979년 생리학교실 소속 교수 명단. 그곳에 이상훈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름이 없는데요? 그럼 혹시 연구원이나 조교였을 수도. 그것도 확인해 볼게요. 사서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상훈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교는 노트를 들고 학과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 노트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행정직원은 노트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오래된 자료 같은데 정식 기록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이 실험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마도요. 1970년대에는 관리가 느슨했으니까요. 조교는 노트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 밤새 읽었습니다. 노트에는 이상훈 교수의 생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죽음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의식은 뇌의 전기 신호에 불과한가? 만약 그렇다면 신호가 멈춘 뒤에는 무엇이 남는가? 조교는 노트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왜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 조교는 이상훈 교수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학기록보관소, 국립중앙도서관, 의학협회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상훈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논문도, 학회 발표 기록도, 심지어 졸업생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조교는 1979년 당시 재직했던 교수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퇴직했거나 작고했지만 몇 명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한 명, 당시 생리학교실 소속이었던 박종민 명예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상훈이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박종민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훈? 모르는 이름인데 1979년에 생리학교실에 계셨던 분인데요. 그때 우리 교실엔 주임 교수 1분, 부교수 2분, 조교수 3분이 전부였어. 이상훈이라는 이름은 없었네. 그럼 연구원이나 박사과정생은요? 박종민 교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 잠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말하는 건가? 누구 말씀이신가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죽음 연구한다고 난리친 사람 있었어. 맞아, 그 사람. 조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분이셨나요?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야. 그 사람은 환자 동의도 제대로 안 받고 실험했다가 쫓겨났어. 쫓겨났다고요? 윤리 위반이었지. 그 후로 소식은 못 들었어. 아마 다른 데로 갔겠지. 그분 이름 정말 기억 안 나시나요? 박종민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기억이 안 나. 워낙 오래전 일이라. 조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남긴 자료나 논문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걸. 그때 다 폐기됐어. 학교 방침이었으니까. 왜 폐기된 건가요? 박종민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연구가 문제가 있었거든. 윤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무슨 문제였나요? 죽음을 측정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야. 박종민 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교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상훈 교수는 무엇을 발견한 걸까? 그리고 왜 그의 모든 흔적이 지워진 걸까? 조교는 노트를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이상훈 교수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1979년 서울의대에서 죽음 연구를 했던 이상훈 교수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며칠 후 한 사람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시절 서울의대 다니셨는데 그런 사람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이름은 몰라요. 그냥 미친 교수라고만 불렀대요. 조교는 그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그분은 실험 중에 환자가 사망했대요. 그 후로 학교에서 쫓겨났고요. 근데 소문으로는 그 환자가 죽기 직전에 뭔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요? 빛이 보인다고 했대요. 근데 그게 환각이었는지 진짜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조교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녹음기에서 들렸다는 목소리. 빛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목소리는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조교는 더 이상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살아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연구는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낡은 노트와 그 안에 적힌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2024년 현재 이상훈 교수는 여전히 실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떤 학술지에도 어떤 명단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연구는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이론은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자료실 한 구석에 누군가 그것을 펼치면 여전히 그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죽음 30초 전 의식은 신호가 된다. 그것이 진실인지 착각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상훈 교수는 너무 일찍 태어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과학으로 설명하려 했던 그의 시도는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혹은 그는 건드려서는 안 될 영역을 건드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과 의식의 경계. 그곳에는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는가?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 남는가? 이상훈 교수는 그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심정지 후 27초 동안 뇌는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전기적 잔여 반응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의 응답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상훈 교수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그 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1979년 12월 14일 서울의대 지하 실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상훈 교수가 측정한 신호가 진짜였는지 착각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문장도 남아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은 그저 전기 신호의 잔상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미스터리 이야기. 매일 새로운 사건을 공개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